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눈이 오면 지붕 낮은 초가도, 기와 얹은 큰 집도 모두 한숨처럼 하얗게 잠기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북쪽 산자락 아래에 붙어 있어 겨울이 일찍 오고 봄은 늘 늦게 찾아왔지요. 산비탈에는 잣나무와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으며 그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때 고을일을 보던 큰 양반댁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집은 세월을 많이 먹은 집이었어요. 대문은 검은 나무로 높게 서 있었고 문턱은 수많은 사람의 발길에 닿아 반들반들했지요.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 마당 오른쪽에는 장독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왼쪽에는 햇나무를 쌓아두는 헛간과 작은 헛간방이 있었어요. 집 안쪽으로는 사랑채와 안채가 마주 보았고 가장 깊은 곳에는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방이 있어 늘 고요한 냄새가 감돌았어요. 그 집의 주인은 한때 고을 백성들에게 글을 읽어주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던 한 대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한 대감이라 불렀고 그의 말은 급하지 않았으며 걸음도 늘 반듯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오래전부터 겨울 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첫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불빛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고 그가 웃는 날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첫 부인이 남긴 아이가 하나 있었으니 그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몸집은 작았지만 눈빛이 맑고 깊어 어른들이 마주보면 괜히 말을 삼키게 되는 아이였지요. 그는 남보다 일찍 글자를 깨쳤고 낡은 책장을 한 번 넘기면 그 속에 적힌 말들을 오래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재주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든 것은 그의 고운 말씨였어요. 민주는 하인에게도 먼저 고개를 숙이고 밥 한 숟갈을 먹기 전에도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장날마다 그 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 어린 도련님은 글도 잘 읽고 마음도 곱다더라. 하고 떡을 파는 할머니가 말하면 지게를 진 나무꾼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느 날은 길을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또 어느 날은 장독이 깨져 울던 늙은 아낙에게 자기 간식으로 받은 말린 밤을 내주었어요. 그런 작은 일들이 눈송이처럼 쌓여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한 이름으로 남았어요. 민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 몇 가지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 말들은 길지 않았지만 민준에게는 겨울밤 등불처럼 환했지요. 첫째, 배운 글로 남을 누르지 말 것. 둘째, 억울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것. 셋째, 조상 방 뒤에 놓인 붉은 궤를 함부로 열지 말 것. 민주는 어머니 얼굴을 또렷이 다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목소리만은 마치 문틈의 바람처럼 늘 귀에 남아 있었어요. 그 붉은 궤는 조상 방의 낮은 탁자 뒤에 놓여 있었어요. 칠이 오래되어 모서리마다 빛이 바랬지만 이상하게도 먼지는 잘 앉지 않았지요. 궤 위에는 아무 무늬도 없고 작은 쇠고리 하나만 달려 있었어요. 집안 사람들은 그 물건을 그저 첫 부인이 남긴 낡은 상자쯤으로 여겼지만 민주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 손길이 아직 집안에 머물러 있는 듯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조용히 그 앞을 닦았어요. 첫 부인이 떠난 뒤 몇 해가 지나 한 대감은 새 부인을 맞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화련이었고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 붉은 비단 치마 끝에 눈 녹은 물이 조금 묻어 있었어요. 화련은 말이 부드럽고 웃음이 고왔으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지요. 그러나 집안 깊은 곳에서는 그 웃음이 아주 얇아졌어요. 특히 민준이 책을 읽거나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면 그녀의 눈가에는 잠깐 찬 그림자가 스쳤어요. 화련은 처음에는 민준에게 다정한 척했어요.
따뜻한 죽을 내주고 추운 날에는 겉옷을 더 입으라 말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늘 바늘처럼 가는 것이 숨어 있었어요. 아이의 재주가 너무 드러나면 복이 달아난다더구나 하고 말하거나 아버지 앞에서 너무 아는 체 하면 어른들이 불편해하신다 하고 낮게 웃었어요. 민주는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자기 가까이에 오면 마음이 조용히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어요. 집에는 오래된 하인과 하녀들이 많았어요. 그중 순덕 할멈은 첫 부인이 시집오던 날부터 그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지요. 얼굴에는 잔주름이 많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눈빛만은 밤하늘 별처럼 밝았어요. 순덕 할멈은 민준이 어릴 때부터 밥을 먹이고 옷을 여며 주었으며 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해 울면 조용히 등을 쓸어 주었어요.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때에는 꼭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어요. 첫눈이 내린 뒤에도 하늘은 그치지 않고 하얀 가루를 뿌렸고 산길은 닫힌 문처럼 막혔어요. 우물가에는 얼음이 두껍게 붙어 안악들이 물을 기를 때마다 쇠두레박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큰 집 마당에도 눈이 무릎 아래까지 쌓였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하얀 모자를 쓴 늙은이들처럼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밤이면 바람이 처마 끝을 훑고 지나가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날 아침 민주는 사랑채 작은 방에서 오래된 족보를 읽고 있었어요. 낡은 종이는 손끝만 대도 바스러질 듯 했지만 민주는 숨을 죽이고 한 줄 한 줄 살폈지요. 그는 이름들이 이어진 길을 보며 사람의 삶도 물길처럼 흘러가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이를 보고 잠시 흐뭇한 눈빛을 보였지만 곧 관아에서 온 심부름꾼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자리를 떴어요. 그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화련이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어요. 낮이 기울 무렵 집안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곡식을 넣어둔 창고의 열쇠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하인들이 마당과 부엌과 사랑채를 뒤졌지만 열쇠는 나오지 않았어요. 화련은 처음에는 놀란 척 하다가 곧 민준이 앉아있던 방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오늘 그 아이가 족보를 본다며 여기저기 다녔지요. 그녀가 낮게 말하자 몇몇 하인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어요.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주는 열쇠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너무 작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지요. 화련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집안 물건을 건드리는 버릇은 일찍 잡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듯한 차가움이 있었어요. 한대감은 지친 얼굴로 민준을 보았고 민준은 아무 변명도 더하지 않았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눈발은 더 굵어졌어요. 부엌에서는 저녁밥 냄새가 올라왔지만 집안 공기는 이상하게 식어 있었지요. 화련은 민준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따뜻한 방에 들이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한대감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열쇠가 사라진 일이 집안 단속과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여 끝내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요. 순덕 할멈은 그 모습을 보고 손끝을 치마폭 안으로 꼭 말아 쥐었어요. 민준이 끌려간 곳은 마당 왼쪽의 낡은 나무 헛간이었어요. 낮에는 찻나무 냄새가 가득하고 겨울볕이 조금 들지만 밤이 되면 찬바람이 벽 틈으로 스며드는 곳이었지요. 하인은 차마 아이의 팔을 세게 잡지 못하고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민주는 오히려 그 하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인은 눈을 내리깔았고 화련은 멀리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헛간 안에는 마른 장작들이 벽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나무 껍질과 먼지가 흩어져 있었어요. 작은 창문은 이미 눈으로 반쯤 막혔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손등을 베는 듯 차가웠지요. 민주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그는 억울하다고 크게 울지 않았어요. 다만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자기 손을 어떻게 잡아주셨을까 생각했지요. 그 생각을 하자 가슴 안쪽이 따끔했지만 눈물은 조용히 속으로만 흘렀어요. 조금 뒤 순덕 할멈이 몰래 헛간 문 앞에 왔어요. 그녀는 발소리를 눈 위에 묻으며 천천히 다가왔고 문 아래 작은 틈으로 낡은 솜저고리 하나와 미지근한 보리차가 담긴 작은 병을 밀어 넣었지요. 도련님, 밤바람이 험합니다. 몸을 먼저 지키셔야 합니다. 하고 할멈은 아주 낮게 말했어요. 민주는 저고리를 끌어안고 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할멈,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보다 조상 방을 살펴주세요. 순덕 할멈은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추었어요. 눈발이 문 밖에서 사락사락 쌓이는 소리만 들렸지요. 민주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새어머니께서 붉은 괴를 자꾸 보셨습니다. 저는 열쇠보다 그게 더 걱정입니다. 아이의 말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또렷했어요. 순덕 할멈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가 놓았어요. 그녀는 오래전 첫 부인이 그 괴 앞에서 마지막으로 울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밤, 큰 집 안채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따뜻함은 멀리 달아난 듯했어요. 화려는 자기 방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친정에서 데려온 젊은 하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화려는 잃어버린 열쇠 따위에는 더는 관심이 없는 얼굴이었지요. 그녀의 눈은 안채 너머 조상 방이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어. 그녀가 중얼거리자 하녀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화려는 오래전부터 붉은 괴가 마음에 걸렸어요. 첫 부인이 남긴 것이라면 감나가는 폐물이나 땅 문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더구나 한대감이 술기운에 한 번. 첫 부인의 친정이 평범한 집이 아니었다고 중얼거린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은 화련의 마음속에서 가시처럼 자랐어요. 만약 민준에게 남겨진 것이 크다면 앞으로 태어날 자기 아이의 자리는 좁아질 것이라 여겼지요. 그래서 그녀는 괴를 열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헛간 안에 민주는 솜저고리를 덮고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추위가 발끝부터 올라왔지만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음속으로 짧은 글귀를 외웠어요. 눈이 쌓이면 길이 잠시 사라져도 봄이 오면 묻힌 돌도 다시 드러난다는 말이었지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화련히 자신을 미워하는 까닭은 단지 열쇠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진실 때문이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지자 바람은 더욱 거칠어졌어요. 헛간 지붕 위에 눈이 한 번씩 무겁게 미끄러져 내렸고 그 소리에 민주는 가끔 눈을 떴지요. 그는 잠들기 전 문틈 쪽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말했어요. 붉은 괴를 지켜주세요. 아직 열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한 말 같기도 하고 조상들에게 한 말 같기도 했으며 자기 마음을 다독이는 말 같기도 했어요. 한편 순덕 할멈은 조심스럽게 조상 방 근처를 살폈어요. 방 안에는 작은 등잔 하나가 낮게 타고 있었고 위패 앞에 향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지요. 붉은 괴는 여전히 탁자 뒤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할멈은 괴 주변의 먼지가 살짝 흐트러진 것을 보았어요. 누군가 낮 동안 그 곁에 다가온 흔적이었지요.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낮게 말했어요. 마님,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등잔불을 조금 돋우었어요. 새벽 가까운 시각.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내렸어요.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았고 닭장 속 닭들도 몸을 웅크린 채 조용했지요. 큰 집 사람들은 대부분 잠든 듯 했지만 안채 한쪽 문은 아주 살짝 열렸다 닫혔어요. 흰 버선발이 마루 위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흘렀어요. 그러나 순덕 할멈은 잠들지 않고 부엌 아궁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사람답게 집이 내는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때 헛간 안의 민주는 짧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눈 덮인 마당에 서 있었고 어머니는 조상 방문 앞에서 손짓하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얼굴은 안개처럼 흐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아들아, 문을 억지로 열지 말고 때가 오면 떨어지는 것을 보아라. 민주는 그 말뜻을 묻고 싶었지만 갑자기 처마 끝에서 눈이 쏟아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 순덕 할멈은 헛간 문 앞에 다시 왔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눈은 얇게 흩날렸지요. 그녀는 문을 열 수 없었으나 작은 틈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주는 잠에서 깨어 있었고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어요. 할멈은 눈물이 날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민주는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할멈,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리세요. 붉은 괴를 열지 말라고요. 아침이 밝아오자 큰 집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고요히 쌓여 있었어요. 하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지만 누구도 먼저 크게 말하지 않았지요. 헛간 문이 열렸을 때 민주는 구석에 앉은 채 조용히 일어났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손에는 순덕 할멈이 넣어준 솜저고리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를 본 아인 하나가 낮게 탄식했어요. 아이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먼저 마당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화려는 안채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민준이 밤새 울고 떨며 잘못을 빌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이가 뜻밖에도 조용하고 반듯하게 서 있자 그녀의 얼굴은 잠깐 굳었어요. 한대감도 사랑채에서 나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죄책감이 그의 눈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민주는 아버지께 깊이 절하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상 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오래된 나무가 추위에 갈라지는 소리처럼 작았고 다음에는 마른 종이가 바람에 떨리는 소리처럼 이어졌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순덕 할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화려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조상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 무언가 무겁고 오래된 것이 벽을 떠나는 듯한 낮은 울림이 들려왔어요. 민주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말한 것이 떠올랐지요. 때가 오면 떨어지는 것을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달려가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다만 조상 방 쪽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한대감은 놀란 마음에 하인들에게 문을 열라 명했지만 순덕 할멈이 먼저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어요. 나리, 먼저 아이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당은 눈 때문에 밝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민주는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지난밤 헛간의 추위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맑았지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붉은 괴는 아무 때나 열면 안 됩니다. 누군가 욕심으로 손대면 집안의 숨은 글이 먼저 깨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화려는 입술을 바짝 다물었어요. 하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바람은 처마 끝에 눈을 살짝 흔들었어요. 한대감은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밤새 벌을 받은 아이가 자기 앞에서 꾸짖거나 울지 않고 오히려 집안을 걱정하고 있었지요. 그는 마음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미 조상방에서 들린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조용히 문이 열리자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마당으로 흘러나왔어요. 위패 앞 등잔불은 꺼지지 않고 작게 흔들렸고 벽에 걸려 있던 낡은 족보 한 폭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족보는 오래전부터 조상 방벽에 걸려 있었지만 누구도 뒷면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떨어진 족보의 뒤쪽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살짝 드러나 있었지요. 아직 아무도 그것을 펼치지 않았지만 종이 끝에는 붉은 인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화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순덕 할멈은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얹었어요. 민주는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진실은 모두 열리지 않았어요. 붉은 궤도 그대로 닫혀 있었고 족보 뒤의 종이도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집 사람들은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지난밤 한 아이가 추위 속에서 지킨 것은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집안 깊은 곳에 묻힌 오래된 이름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다는 것을요. 민주는 차가운 손을 소매 안에 감추고 조상방 문턱 앞에 조용히 절했어요. 눈은 그제야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아침빛이 마당의 눈 위에 퍼질 때까지 큰 집 사람들은 누구도 크게 숨을 쉬지 못했어요. 조상 방 바닥에 떨어진 족보는 마치 오래 잠들었다가 스스로 눈을 뜬 노인처럼 고요히 누워 있었지요. 한대감은 손을 뻗어 그것을 들여다가 멈추었고 순덕 할멈은 민준의 어깨에 솜저고리를 더 여며 주었어요. 화려는 마루 끝에 선체로 눈길을 피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소매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밥상은 늦게 차려졌어요. 부엌에서는 쌀 씻는 소리, 국 끓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처럼 따뜻한 이야기 소리는 나지 않았지요. 하인들은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고 어린 하녀는 밥그릇을 들다가 손을 미끄러뜨릴 뻔했어요. 민주는 사랑채 작은 방에 앉아 뜨거운 숭늉을 조금 마셨지만 지난밤 헛간의 냉기가 아직 뼛속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래도 그는 아무에게도 춥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화려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방 안을 몇 번이나 오가다가 친정에서 따라온 하녀에게 낮게 속삭였지요. 아침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족보가 오래되어 떨어진 것뿐이야. 하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부엌과 우물가에는 조상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말이란 겨울 연기처럼 문틈 하나만 있어도 밖으로 새어나가는 법이었어요. 마을 우물가에는 안악들이 모여 얼음을 깨고 물을 길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김이 나는 손을 호호 불며 날씨 이야기만 했지요. 그러나 곧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데거린 도련님이 밤새 헛간에 갇혔다더라. 또 다른 안악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그 얌전한 아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겠나. 우물가의 말은 두레박 소리에 섞여 퍼졌고 눈길을 지나 장터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어요. 장터에 나무를 팔러 온 사내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는 어깨에 지게를 내려놓고 혀를 찾고 어떤 이는 큰 집 안주인의 성품이 생각보다 차갑다며 고개를 흔들었지요. 떡을 찌던 할머니는 김이 나는
시루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미 없는 아이에게 겨울밤 헛가는 너무한 벌이다. 그 말에 옆에서 콩을 고르던 늙은이가 조용히 대꾸했어요. 벌보다 무서운 건 그 벌을 핑계 삼아 숨긴 손이지. 큰 집으로 돌아온 하인들은 마을에서 이미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문 밖을 쓸던 젊은 하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장 너머를 힐끔거리는 것을 보았고, 부엌 하녀는 우물가에서 들은 말을 안채에 전하지 못한 채 마음만 졸였지요.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화려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세비단 치마를 갈아입었지만 그 고운 빛조차 눈 쌓인 마당에서는 차갑게만 보였어요. 한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오래도록 말이 없었어요. 그는 사라진 열쇠가 정말 민준 때문이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지요. 아이는 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고 작은 종이 한 장도 주인에게 묻고 펼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새 부인의 말 한마디에 그 아이를 헛간으로 보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눈 녹은 물처럼 고였지만 아직 그것을 밖으로 흐르게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눌렀어요. 그때 사랑채 문 밖에서 순덕 할멈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한대감이 들어오라 하자.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지요. 할멈은 민준의 편을 들겠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어요. 다만 한평생 이 집을 보아온 사람답게 낮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리, 아이의 말은 서둘러 버릴 말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한대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문 너머 눈 쌓인 뜰만 바라보았어요. 화려는 순덕 할멈이 사랑채에 다녀갔다는 말을 듣자 얼굴빛이 변했어요. 그녀는 하녀에게 부엌 뒤편으로 가서 큰 외삼촌이 왔는지 살피라 했지요. 그 외삼촌은 화련의 친정 쪽 먼 친척이었지만 집안일에 자주 끼어들어 하인들 사이에서는 달갑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는 말이 많고 눈이 빠르며 남의 집 장독수까지 셀 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그는 큰 집 사랑채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그 사내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름은 봉식이라 했고 겉으로는 화련의 집안일을 도우러 온 친척이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큰 집 재산의 냄새를 맡고 찾아든 여우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는 두툼한 털모자를 쓰고 있었고 눈길을 밟고 들어오면서도 신발 끝에 묻은 눈을 일부러 마당 한가운데 털었어요. 하인들이 그를 반기지 않자 그는 웃는 낯으로 말했어요. 집안 어른을 도우러 온 사람에게 눈빛이 너무 차갑구먼. 봉식은 곧 화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화련은 낮은 목소리로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지요. 조상 방에서 족보가 떨어졌고 아이가 붉은 괴를 열지 말라고 했다는 말까지 들은 봉식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러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어요. 그런 말은 아이가 꾸며내기 쉽지 않다. 그러니 그 괴 안에 정말 뭔가 있겠지. 화련은 그 말에 놀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같은 생각이 올라왔어요. 봉식은 욕심 많은 사람답게 두려움보다 계산이 빨랐어요. 그는 붉은 괴 안에 땅문서나 은자, 혹은 첫 부인의 숨긴 패물이 들어있을 것이라 여겼지요. 만약 그런 것이 민준의 몫으로 남겨졌다면 화련이 앞으로 이 집에서 차지할 자리는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어요. 그는 방바닥을 손끝으로 톡톡 치며 말했어요. 열쇠가 없으면 자물쇠를 부수면 되고 말이 시끄러우면 먼저 아이의 입을 의심받게 만들면 된다. 그 말에 화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나 화련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조상방의 물건을 대낮에 건드렸다가는 하인들의 눈과 마을 사람들의 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녀는 먼저 민준을 이상한 아이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헛간에서 밤을 보낸 뒤 이상한 말을 한다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헛것을 보았다고. 족보가 떨어진 것도 우연인데 아이가 크게 부풀렸다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눈길 위에 검은 발자국을 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큰 집 대문 앞에는 마을 어른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한대감의 안부를 묻고 눈피해는 없는지 살피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민준의 일을 걱정해 온 것이었지요. 그중 가장 나이 많은 박노인은 지팡이에 눈을 털며 사랑채 마루 아래에 섰어요. 한대감이 나오자 그는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나리, 겨울밤 아이에게 닫힌 문은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그 말은 꾸짖음도 아니고 소문을 들었다는 자랑도 아니었어요. 오래 산 사람이 어린 생명을 걱정하며 조심스레 내놓은 한마디였지요. 한대감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곧 창백해졌어요. 그는 마을 어른들을 안으로 모셨지만 그들의 시선이 조상 방 쪽과 헛간 쪽을 번갈아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화려는 안채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일이 집안 안쪽에서 멈추지 않고 마을의 눈앞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민주는 그 시간에 부엌 뒤 작은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순덕 할멈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지만 그는 몇 숟갈만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할멈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손을 잡아보았어요. 아직 손끝이 차가웠어요. 민주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할멈,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이름이 나쁜 말 속에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할멈은 눈가를 붉히고도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순덕 할멈은 민준의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첫 부인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깊은 우물 같았지요.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내주고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아픈 하녀의 약값을 몰래 치르기도 했어요. 죽기 전에는 붉은 괴를 조상 방 뒤에 두게 하며 순덕 할멈에게 부탁했지요. 때가 오기 전에는 누구의 욕심에도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세월이 지나도 할멈의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사라졌던 창고 열쇠가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부엌 뒤 장작더미 아래 민준이 전혀 가지 않던 곳에서 나왔지요. 열쇠를 찾아낸 것은 봉식이었어요. 그는 일부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보시오. 장작더미 아래 있었으니 헛간에 갇힌 아이와 아주 가까운 곳이 아니오. 하인들은 그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장작더미는 그날 아침 봉식이 혼자 서성였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화려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가 겁이 나서 숨긴 곳을 잊었을지도 모르지요. 어젯밤 추위에 마음이 흐려져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불쌍히 여기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은 아이의 진실한 목소리를 흐리게 만드는 흙탕물 같았어요. 한대감은 열쇠를 바라보며 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고 다만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갈래 말이 퍼졌어요. 어떤 이는 아이가 너무 영특해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새 안주인이 집안을 잡으려다 일을 크게 만든 것이라 했지요. 또 어떤 이는 조상 방의 족보가 그냥 떨어졌겠느냐며 낮게 수군거렸어요. 눈 덮인 길 위로 소문은 발자국보다 더 빠르게 번졌어요. 장터의 떡집, 우물가, 나무꾼들이 쉬는 언덕까지 큰 집의 밤 이야기는 하루 만에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날 밤 화련과 봉식은 다시 만났어요. 안채 뒤 작은 방에는 등불이 낮게 타고 있었고 창밖에는 눈이 녹다 얼어붙은 물방울이 처마 끝에 매달려 있었지요. 봉식은
술기운이 조금 오른 얼굴로 말했다. 소문이 커질수록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궤를 열고 쓸만한 것을 챙긴 뒤 헛된 물건은 아궁이에 넣으면 된다. 화려는 조상방이라는 말에 겁을 냈지만 욕심은 겁보다 오래 버티는 법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부엌 뒤에서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하녀가 물동이를 가지러 갔다가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지요. 그녀는 무서워서 그대로 달아나려 했지만 발밑에 얼음 조각이 살짝 부서지는 소리를 냈어요. 방 안에 봉식이 누구냐 하고 낮게 외쳤어요. 하녀는 숨을 죽이고 장독대 뒤에 몸을 숨겼고 한참 뒤에야 겨우 빠져나와 순덕 할멈에게 달려갔어요. 얼굴은 눈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순덕 할멈은 하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는 하녀의 손을 잡고 낮게 말했어요. 본 것을 떠들지 말고 들은 것을 마음에만 묻어두거라. 때가 되면 말은 제자리를 찾아 나온다. 그 한마디에 하녀는 조금 진정했어요. 순덕 할멈은 곧장 민준에게 가지 않았고 먼저 조상방의 문과 창을 살피러 갔어요. 조상방은 밤마다 더 깊은 어둠을 품는 곳이었어요. 위패 앞에 등잔은 작게 흔들렸고 향압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지요. 순덕 할멈은 떨어진 족보를 다시 걸지 않고 낮은 탁자 위에 정갈이 올려두었어요. 그 뒤에 드러난 종이는 아직 펼치지 않았지만 붉은 인장 끝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녀는 붉은 궤 앞에 앉아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욕심이 손을 뻗기 전에 집안 어른이 깨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대감은 민준을 불러 사랑채에 앉혔어요. 방 안에는 순덕 할멈도 있었고 문 밖에는 눈 치우는 소리가 멀리 들렸지요. 한대감은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어렵게 물었어요. 네가 말한 붉은 궤와 족보 뒤의 글은 무엇을 뜻하느냐?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과 그래도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때가 오면 어른들 앞에서 보라 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한대감의 마음을 더 흔들었어요. 아이는 혼자 열어 자신만의 힘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고 어른들 앞에서 밝히려 했지요. 한대감은 자신이 지난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화련과 봉식은 이미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인들에게 민준이 어머니의 물건을 핑계 삼아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말을 흘렸고 몇몇것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이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은 눈 녹은 흙길처럼 미끄러워졌어요. 그날 오후 봉식은 대문 밖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린아이가 귀신 이야기로 어른들을 흔든다니 큰 집도 이제 기강이 말이 아니오. 그러나 사람들은 예전처럼 쉽게 맞장구 치지 않았어요. 떡집 할머니는 그를 빤히 보다가 말했어요.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산 사람의 욕심이지요. 봉식의 얼굴이 굳었고 곁에 있던 나무꾼들이 조용히 웃음을 삼켰어요. 소문은 이제 화련이 바라던 쪽으로만 흐르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자 하늘은 맑아졌지만 추위는 더욱 깊어졌어요. 큰 집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눈을 한쪽으로 치우고 길을 냈고 부엌에서는 무와 시래기를 넣은 국이 끓었지요. 그 평범한 저녁 냄새 속에서도 모두가 조상 방 쪽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화련은 밥상 앞에서도 젓가락을 거의 들지 못했고 봉식은 술잔만 자꾸 비웠어요. 민주는 작은 방에서 책을 펴고 앉아 있었지만 눈은 글자보다 문밖 그림자를 더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밤
순덕 할멈은 민준에게 두툼한 이불을 덮어주며 한마디만 남겼어요. 도련님, 밝힐 일은 밝히되 마음은 차갑게 두지 마십시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어머니가 남긴 진실이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흐트러진 집을 바로 세우는 등불이 되기를 바랐어요. 창밖에서는 달빛이 눈 위에 얇게 내려앉았고 멀리 우물가 쪽에서는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그러나 화려는 잠들지 못했어요. 그녀는 봉식과 함께 다음밤에 조상방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지요. 문지기가 잠드는 시각, 부엌 아궁이에 불이 사그라지는 시각, 순덕 할멈이 늘 잠깐 뒤뜰 우물로 가는 시각까지 계산했어요. 그녀는 두려워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궤를 열어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의 말은 거짓이 된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리 없다는 것을요. 밤이 더 깊어지기 전 민주는 조상 방문 밖에 잠시 섰어요. 그는 문을 열지 않았고 궤를 만지지도 않았어요. 다만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니, 저는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이 집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조상 방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나무가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닫힌 궤가 먼 잠속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 밤이 지나고도 큰 집의 추위는 풀리지 않았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눈은 아직 처마와 담장 위에 두껍게 얹혀 있었고 마당을 밟을 때마다 얼음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났지요. 민주는 새벽마다 조상 방 앞에 조용히 절하고 부엌 뒤 우물가에서 손을 씻은 뒤 책을 펼쳤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한층 깊어졌어요. 마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 같았어요. 화련과 봉식은 낮 동안 아무 일도 없는 척했어요. 화련은 하인들에게 따뜻한 말까지 건네며 어제보다 더 부드럽게 웃었고 봉식은 사랑채 마루에서 한 대감에게 눈 피해를 막는 일이라며 몇 가지 허튼 조언을 늘어놓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자꾸 조상 방 쪽으로 흘렀어요. 순덕 할멈은 그 눈길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장작을 나르는 척, 장독을 닦는 척하며 하루 종일 안채와 조상 방 사이를 오갔어요. 점심 무렵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련이 하녀를 시켜 조상방의 향압을 새 것으로 바꾸라 했는데 하녀가 문턱을 넘는 순간 등잔불이 푹 꺼져 버렸지요. 방 안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문도 닫혀 있었어요. 하녀는 놀라 향압을 떨어뜨릴 뻔했고 급히 물러나왔어요. 화련은 얼굴을 찡그리며 꾸짖으려 했지만 막상 조상 방 안의 어둠을 보자마리 목에 걸린 듯 나오지 않았어요. 봉식은 그런 일쯤은 늙은 집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웃었어요. 그는 직접 조상 방 앞까지 가서 문을 열었지요. 등잔이 오래되었을 뿐이야. 사람 마음이 약하면 나무 삐걱대는 소리도 귀신 울음으로 들린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문턱을 넘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 벽에 기대 있던 낡은 족보 끝이 바람도 없이 떨렸고 바닥에 놓인 향재가 둥글게 흩어졌어요. 봉식은 헛기침을 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놀라서 달려가지도 누군가를 나무라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조용히 순덕 할멈 곁으로 가서 낮게 물었어요. 할멈,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편지를 맡기셨습니까? 순덕 할멈은 한참 아이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마님께서는 편지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편지가 스스로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지요. 그 말은 이상했지만 민주는 이미 그 뜻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는
장독대에서 두 번째 일이 생겼어요. 하인 하나가 간장을 뜨려다가 붉은 괴의 쇠고리와 비슷한 작은 금속 조각을 장독 뒤에서 발견했지요. 그것은 열쇠처럼 보였지만 창고 열쇠와는 모양이 달랐어요. 봉식은 그것을 보자 눈빛이 번쩍였고 곧 자기 손에 넣으려 했어요. 그러나 순덕 할멈이 먼저 손수건으로 감싸들었어요. 조상방 물건이라면 함부로 손으로 쥐지 않는 법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 금속 조각은 한대감 앞에 놓였어요. 한대감은 오래 들여다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지요. 민주는 가까이 다가가 한 번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열쇠가 아니라 괴 안쪽 걸쇠를 여는 조각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화려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민준이 괴에 대해 예상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한대감은 아들의 말을 듣고도 바로 괴를 열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난밤부터 마음속에 쌓인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지요. 만약 붉은 괴 안에 첫 부인의 억울함이나 자기의 무심함을 밝히는 것이 들어있다면 그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부끄러운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민주는 그런 아버지의 침묵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때가 조금 더 가까워졌음을 조용히 느꼈어요. 해질 무렵 마을에서는 큰집 이야기가 더 커졌어요. 우물가 안악들은 이제 민준이 헛간에서 얼어 죽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고 나무꾼들은 조상방 등잔이 스스로 꺼졌다는 이야기를 서로에게 전했지요. 어떤 이는 첫 부인의 혼이 아이를 지킨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숨겨진 문서가 세상에 나오려는 징조라 했어요. 그 말들은 과장도 섞였지만 그 속에는 한 가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억울한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화려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봉식 역시 마을 소문이 커지면 손을 대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녀를 부추겼지요. 두 사람은 부엌에 불이 꺼지고 하인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작은 등잔 하나와 얇은 쇠막대, 빈 보자기를 챙겼어요. 화련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안주인이 집안 물건을 보는 것이 무슨 죄인가. 그러나 그 말은 그녀 마음을 조금도 따뜻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조상방으로 향할 때 눈 덮인 마당은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어요. 발자국 소리가 날까봐 두 사람은 버선 위에 헝겊을 감고 걸었지요. 그러나 오래된 집은 사람보다 예민했어요. 마루가 아주 작게 삐걱였고 처마 끝에 얼음이 똑 떨어졌으며 멀리 헛간 쪽에서 쌓인 장작이 살짝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화련은 몇 번이나 멈춰섰지만 봉식은 짜증난 얼굴로 손짓하며 앞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 시각 민주는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방 안에서 작은 등잔을 켜두고 어머니가 남긴 낡은 천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그 천조각은 첫 부인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저고리 안감 일부였어요. 민주는 그 안쪽에 아주 희미한 바느질 자국이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조용히 숫자와 방향을 세었어요. 마치 천의 숨은 길을 읽는 것처럼요. 민준이 그 길을 읽어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아이에게 바느질 무늬를 보며 글처럼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었지요. 민주는 그때 그것을 놀이로만 여겼지만 이제야 그 가르침이 붉은 괴와 이어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천의 바느질은 3번 돌고 한 번 멈추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었어요. 그것은 괴를 억지로 부수지 않고 여는 순서를 알려주는 숨은 표시였어요.
하지만 민주는 혼자 열 생각이 없었어요. 조상방 문 앞에 선 화련과 봉식은 잠시 귀를 기울였어요.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봉식이 쇠막대를 자물쇠 틈에 넣으려는 순간 방 안의 등잔불이 저절로 켜지듯 파르르 밝아졌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어요. 분명히 꺼두었던 등잔이었는데 작은 불꽃이 위패 앞에서 살아나고 있었어요. 봉식은 겁을 감추려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는 얼음 조각처럼 거칠었어요. 그는 결국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련도 뒤따라 들어갔지만 위패 앞에 서자 허리가 저절로 낮아졌지요. 붉은 괴는 탁자 뒤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봉식은 보자기를 펼치고 쇠막대를 들었어요. 그가 쇠고리에 손을 대자 갑자기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세게 들어왔어요. 등잔불은 꺼지지 않고 길게 흔들렸고 벽에 기대 있던 족보가 다시 한번 바닥 쪽으로 미끄러졌어요. 그 뒤에 숨은 종이에 붉은 인장이 달빛에 드러났어요. 화려는 그 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평범한 집안의 문서에는 그런 빛깔과 모양의 인장이 찍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지요. 봉식은 오히려 더 욕심이 났어요. 이것 봐라. 내가 말했지. 큰 물건이 숨어 있다. 그는 괴를 당겨보려 했어요. 그런데 괴는 오래된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일 뿐인데도 바닥에 붙은 듯 꿈쩍하지 않았어요. 봉식이 힘을 주자 안쪽에서 낮고 둔한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에 민주는 방을 나왔어요. 순덕 할멈도 이미 깨어 있었고 젊은 하녀도 부엌문 뒤에서 떨고 있었지요. 민주는 할멈에게 달려가지 말라는 듯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보아두어야 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말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순덕 할멈은 마음이 타들어갔지만 아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하녀에게 가만히 사랑채로 가서 한대감을 깨우라 눈짓했어요. 조상 방 안에서 봉식은 결국 괴를 들지 못하고 자물쇠를 부수려 했어요. 쇠막대가 쇠고리에 닿는 순간 바닥에 놓인 족보가 완전히 펼쳐졌지요. 그 안쪽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화려는 놀라 뒤로 물러났고 봉식은 얼른 종이를 집으려 했어요. 그러나 종이는 바람을 탄 듯 위패 앞까지 날아가 멈췄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대감이 등불을 든 채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보다 슬픔에 가까웠어요. 화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저는 그저 집안을 살피려 했습니다.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봉식도 허리를 굽히며 맞장구 쳤어요. 나리. 소문이 커지기 전에 안에서 정리하려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밑에는 쇠막대와 빈 보자기가 놓여 있었고 조상방 문에는 억지로 밀어넣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변명은 마른 나뭇잎처럼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대감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문 밖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놀람보다 안타까움이 더 많았지요. 민준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위패 앞에 절한 뒤 바닥에 종이를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 깨끗한 천 위에 올렸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것은 오늘 밤 몰래 보아서는 안 되는 글입니다. 내일 마을 어른들과 집안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펼쳐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누구도 끊지 못했어요. 화려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어요. 그러나 그 울음은 지난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던 울음과 달랐어요. 하인들은 이제 그녀의 눈물을 보고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한대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봉식은 도망칠 기회를 살폈지만 대문으로 가는 길은 이미 젊은 하인 둘이 지키고 있었지요.
순덕 할멈은 방 밖에서 한마디만 했어요. 밤에 숨긴 손은 아침 햇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말에 조상방은 더 깊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어른들이 큰 집으로 불려왔어요. 박노인과 떡집 할머니, 우물가일을 오래 돌보던 김씨 아낙, 그리고 고음서리로 일했던 늙은 선비까지 안채 마당에 모였지요. 한대감은 부끄러운 얼굴로 그들을 맞았고 화령과 봉식은 안채 한쪽에 앉혀졌어요. 민주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조상 방문 앞에 섰어요. 지난밤의 추위와 억울함은 여전히 그의 작은 어깨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먼저 젊은 하녀가 조심스럽게 나와 자신이 들은 말을 전했어요. 봉식이 붉은 궤를 열었을 만한 것을 챙기고 남은 것은 아궁이에 넣자고 했다는 말이었지요. 하녀는 말끝마다 떨었지만 순덕 할머니 곁에서 손을 잡아주자 끝까지 말할 수 있었어요. 봉식은 얼굴을 붉히며 거짓이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컸고 눈은 너무 바빴어요. 마을 어른들은 오래 산 사람들답게 그 소리에 빈 곳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장독대 뒤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이 나왔어요. 순덕 할멈은 그것을 깨끗한 흰 천에 싸서 한대감 앞에 놓았지요. 민주는 어머니가 남긴 천 조각을 꺼내 바느질 자국을 보여주었어요. 이 무늬는 궤를 여는 차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혼자 열지 말고 집안과 마을의 눈이 함께 있을 때 열라고 하셨습니다. 늙은 선비가 천과 금속 조각을 번갈아 살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족보 뒤에서 나온 종이가 펼쳐졌어요. 아직 모든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첫머리에 적힌 이름 하나가 사람들의 숨을 멈추게 했지요. 그 이름은 민준의 어머니가 이 집에 오기 전 쓰던 본래 이름이었고 그 아래에는 그녀가 오래전 한 귀한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한대감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아내가 생전에 자기에게 다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어요. 종이 끝에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고을 서리를 지낸 늙은 선비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인장은 가벼이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서가 궤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술렁였어요. 화려는 고개를 숙였고 봉식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러나 민주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는 진실이 드러나는 기쁨보다 어머니가 오래 감춰야 했던 삶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은 궤를 열지 않기로 했어요. 늙은 선비는 고을 관아에 사람을 보내 더 많은 이가 보는 자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박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대감은 그 말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화련과 봉식은 당분간 안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하인들은 조상방을 번갈아 지키기로 했어요. 민주는 아버지에게 아무 벌도 청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말했어요. 거짓을 막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큰집 부엌에는 오랜만에 불이 환하게 피었어요. 그러나 그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도 모두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지요. 하녀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아꼈고 하인들은 조상 방 쪽을 살피며 장작을 날랐어요. 민주는 순덕 할멈과 함께 헛간 앞을 지나가다가 지난밤 자신이 앉아있던 구석을 바라보았어요. 할멈은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밤도 집을 지키는 일에 들어갔으니 괜찮습니다. 밤이 내려오자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민주는 조상 방문 밖에 앉아 작은 책을 펼쳤지만 글자를 읽기보다 문 안의 고요함을 들었어요. 붉은 궤는 아직 닫혀 있었고 그 안의 진실도 아직 모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누군가의 욕심에 끌려가는 물건이 아니었지요. 마을 어른들과 아버지, 그리고 집안 사람들의 눈앞에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천조각을 다시 접어 품에 넣었어요. 그는 자신이 특별한 피를 가졌다는 말보다 어머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집을 세우는 것은 높은 이름이 아니라 거짓을 두려워하고 약한 이를 함부로 밀어내지 않는 마음이라고 아이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조용한 밤바람이 문틈을 지나가자 조상 방 안에서 붉은 괴의 쇠고리가 아주 작게 울렸어요. 마치 내일을 기다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큰 집 마당에는 눈을 치운 길이 반듯하게 나 있었어요. 밤새 얼어붙은 땅 위로 사람들이 조심조심 걸어 들어왔고, 대문 안에는 마을 어른들과 집안 하인들, 관아에서 온 서리와 군졸 몇 사람이 차례로 섰지요. 한대감은 사랑채 앞에 나와 모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흔적이 뚜렷했지만 오늘만큼은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함께 보였어요. 조상방 안마루에는 깨끗한 흰 천이 깔렸어요. 그 위에는 붉은 괴와 족보 뒤에서 나온 누런 종이, 장독대 뒤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천 조각이 차례로 놓였지요. 순덕 할멈은 새벽부터 방안을 쓸고 닦고 향을 피웠어요.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움직임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 마지막 매듭을 묶듯 모든 것을 조용하고 정갈하게 준비했어요. 민주는 안채에서 깨끗한 흰 저고리와 푸른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아직 어린 몸이었지만 걸음은 차분했고 지난밤의 억울함이 얼굴 위에 들떠 있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보자 저마다 마음속으로 탄식했어요. 눈 속 헛간에 갇혔던 아이가 오늘은 조상 방 앞에서 집안의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먼저 아버지에게 절하고 마을 어른들에게 절하고 마지막으로 조상 방 안쪽을 향해 길게 머리를 숙였어요. 화령과 봉식은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곁에는 군졸이 조용히 서 있었지만 칼을 드러내거나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지키고 있을 뿐이었지요. 화려는 밤새 울었는지 눈가가 붉었고 봉식은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는 아직도 틈을 찾는 눈빛을 버리지 못했지만 오늘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그가 빠져나갈 작은 구멍마저 차분히 막고 있었어요. 관아에서 온 늙은 서리는 누런 종이를 먼저 살폈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문서와 인장을 보아온 사람이라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씻은 뒤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고 붉은 인장과 글씨의 먹빛, 종이의 결을 오래 살폈지요. 마당은 숨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한참 뒤 늙은 서리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이 글은 오래되었으나 속임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한대감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고 화려는 손끝으로 치맛자락을 움켜 쥐었지요. 늙은 서리는 이어서 글을 천천히 읽었어요. 민준의 어머니가 본래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까닭으로 이름을 감추고 이 집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신분을 밝히는 증표가 붉은 괴 안에 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주는 그 글을 들으며 어머니의 숨겨진 세월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민준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큰 병고를 겪어 친정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높은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조용히 사람을 돕고 집안을 지키는 삶을 택했지요. 문서에는 그녀가 훗날 아이가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집안에 욕심이 들어와
진실을 덮으려 할 때에만 증표를 열라고 남긴 뜻이 적혀 있었어요. 그 대목을 들은 순덕 할멈은 소매로 눈가를 눌렀어요. 그녀는 이제야 마님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았어요. 한대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내가 어리석어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아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에게 들렸어요.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는 아버지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고 꾸짖지도 않았어요. 다만 함께 낮아져 조상 방 앞의 차가운 마루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붉은 궤를 열 차례가 되었어요. 민주는 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고 순덕 할멈은 장독대 뒤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을 흰 천 위에 올려두었어요. 민주는 손끝으로 바느질 자국을 더듬으며 천천히 순서를 말했어요. 3번 오른쪽으로 돌리고 한 번 멈춘 뒤 아래쪽 걸쇠를 눌러야 합니다. 늙은 서리와 박 노인이 곁에서 지켜보았고 한대감은 직접 손을 대려다가 멈추고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은 궤 앞에 앉아 먼저 두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숨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밝히려는 마음으로 엽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당의 바람이 잠시 뜨신 듯했지요. 아이는 금속 조각을 쇄골이 안쪽에 조심스레 맞추고 어머니가 남긴 바느질의 순서대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첫 번째 돌릴 때 작은 소리가 났고 두 번째에는 궤안 깊은 곳에서 마른 나무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번째에 쇄골이가 부드럽게 풀렸어요. 그 순간 화련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녀는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봉식은 얼굴이 잿빛이 되었고 눈동자는 궤와 대문 사이를 바쁘게 오갔지요.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두 사람을 눌렀어요. 민주는 마지막 걸쇠를 누른 뒤 손을 거두었어요. 한대감과 늙은 서리가 함께 뚜껑을 열었고 오래 닫혀있던 나무 냄새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궤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곧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금보다 더 무거운 것임을 알게 되었지요. 잘 접힌 비단 조각, 낡은 편지 여러 통, 작은 옥패 하나, 붉은 끈으로 묶인 기록 묶음, 그리고 첫 부인의 손글씨로 보이는 마지막 글이 놓여 있었어요. 비단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수놓은 무늬는 아직 단정했고 옥패는 작았으나 빛이 깊었어요. 늙은 서리는 옥패를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어요. 그 안에는 오래전 한 가문에서 쓰던 표식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관아의 장부에도 남아있는 귀한 증표와 같다고 했지요. 기록 묶음에는 첫 부인의 출생과 피난 사연, 그리고 그녀를 숨겨 보호해준 사람들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순덕 할멈의 젊은 시절 이름도 작게 적혀 있었어요. 할멈은 자기 이름을 보고 끝내 한 방울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첫 부인의 마지막 글은 민준에게 남긴 것이었어요. 늙은 서리가 읽기 전 한 대감은 아이에게 먼저 보겠느냐고 물었지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가 함께 듣는 것이 어머니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서리는 글을 천천히 읽었어요. 그 글에는 높은 이름을 되찾는 것보다 거짓이 약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어요. 또한 민준이 언제나 예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 글이 끝났을 때 마당의 사람들은 아무도 바로 말하지 못했어요. 떡집 할머니는 눈가를 훔쳤고 박노인은 지팡이에 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한대감은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는 죽은 아내가 자신에게 원망보다 부탁을 남겼다는 사실에 더욱 부끄러워졌지요. 민주는 조용히 편지 쪽으로 절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다시 만난 아이의 그리움과 어머니가 남긴 무게를 받아들이려는 차분함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이제 봉식의 죄가 밝혀질 차례였어요. 젊은 하녀가 들은 말과 쇠막대, 빈 보자기, 밤중에 조상 방문에 남은 자국이 모두 사람들 앞에 놓였지요. 여기에 창고 열쇠를 장작더미 아래에서 봉식이 스스로 찾아냈다는 일도 다시 살펴졌어요. 부엌 하인이 나서서 말했어요. 그 장작더미는 그날 아침 봉식 어른이 혼자 오래 서 있던 자리입니다. 봉식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화련 역시 피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민준을 헛간에 가두자고 주장한 일,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소문내려 한 일, 밤중에 봉식과 함께 조상방에 들어간 일이 차례로 드러났지요. 화련은 처음에는 눈물로 용서를 구하려 했어요. 저는 그저 제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남의 자리를 빼앗아 지킨 자리는 끝내 자기 자리도 되지 못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대감은 오래 침묵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봉식은 곧장 관하로 보내져 조사를 받게 하고 화련은 안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 친정으로 돌아가며 다시는 이 집안 문서와 재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말끝은 분명했어요. 화련은 울며 엎드렸으나 민주는 그녀를 향해 차가운 말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눈을 내리고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부끄러움으로 남았어요. 봉식은 군졸에게 이끌려 대문 쪽으로 갔어요. 나가는 길에 그는 한 번 뒤돌아 붉은 괴를 보았지만 이제 그 괴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욕심 많은 손이 닿으려던 물건은 오히려 그의 숨은 마음을 세상 앞에 드러냈지요. 대문이 열리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당으로 들어왔고 봉식의 발자국은 눈 위에 어지럽게 찍혔어요. 그러나 곧 하인 하나가 빗자루로 그 발자국을 조용히 쓸어 지웠어요. 화련은 그날 해가 기울기 전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입었던 붉은 비단 치마는 더 이상 빛나 보이지 않았지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 앞에 선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마루 아래에서 조용히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어요. 화련은 그 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는지 얼굴을 가리고 돌아섰어요. 그녀가 떠난 뒤 대문은 큰 소리 없이 천천히 닫혔어요. 집안의 공기는 갑자기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오래 눌린 마음은 눈 녹듯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지요. 그래서 순덕 할멈은 모두에게 일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인들은 마당에 남은 눈을 치우고 하녀들은 부엌을 정리했으며 젊은 머슴은 헛간의 장작을 다시 가지런히 쌓았어요. 민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손으로 헛간 구석을 쓸고 지난밤 자신이 덮었던 송저고리를 햇볕에 널었어요. 부엌에서는 큰 솥에 죽이 끓기 시작했어요. 쌀과 조, 무와 시래기, 조금 남은 콩을 넣은 소박한 죽이었지만 그 냄새는 며칠 동안 얼어있던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천천히 녹였지요. 순덕 할멈은 장독에서 된장을 조금 풀어 국도 끓였어요. 하녀들은 말없이 그릇을 닦다가 조금씩 숨을 편히 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장작을 잘못 넣어 불티가 튀자 어린 하녀가 작게 웃었고 그 웃음은 아주 오랜만에 부엌 안을 지나갔어요. 마을 어른들도 돌아가지 않고 함께 죽 한 그릇씩을 받았어요. 박노인은 뜨거운 죽을 천천히 불어 먹으며 한 대감에게 말했어요. 집이 다시 서려면
기둥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한대감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떡집 할머니는 민준에게 말린 대추 몇 개를 손에 쥐어주며 밤마다 따뜻한 물에 넣어 마시라고 했지요. 민준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 웃었어요. 그 웃음은 작았지만 마당의 눈빛보다 맑았어요. 한대감은 그날 저녁 민준을 사랑채로 불렀어요. 그는 방 안에 단둘이 마주 앉아 한참 말을 찾지 못했지요. 등잔불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렸어요. 마침내 한대감은 낮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믿지 못했다. 네 어머니도 지키지 못했고 너도 지키지 못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대답했어요. 아버지, 오늘부터 지키시면 됩니다. 그 말에 한대감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민주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원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망만 붙들고 있으면 어머니가 남긴 뜻까지 차갑게 굳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버지에게 붉은 궤를 다시 조상 방 뒤에 두자고 말했어요. 다만 이제는 숨기는 물건이 아니라 집안이 거짓에 흔들릴 때마다 돌아보는 물건으로 삼자고 했지요. 한대감은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아들이 자신보다 더 어른스럽다는 것을 아프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 조상 방에는 다시 향이 피어올랐어요. 붉은 궤는 탁자 뒤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 안의 문서들은 늙은 서리가 확인한 뒤 다시 깨끗한 천에 쌓여 보관되었어요. 족보도 새 끈으로 묶어 벽에 걸었지만 그 뒤에는 더 이상 감춘 종이가 없었지요. 순덕 할멈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고 문을 닫았어요.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낮게 말했어요. 마님, 이제 아이가 혼자가 아닙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내려앉았고 낮 동안 치워놓은 눈더미가 담장 아래에서 은빛으로 빛났어요. 헛간은 다시 장작 냄새만 나는 평범한 곳이 되었고 부엌 아궁이는 붉은 불씨를 품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긴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았지요. 민주는 잠들기 전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 그에게 닫힌 문이던 집이 이제는 조금씩 다시 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밤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큰 집의 아침은 조금씩 제 소리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닭은 새벽마다 담장 너머에서 길게 울었고 부엌에서는 물을 쓰는 소리와 장작을 쪼개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지요. 눈은 아직 마당 가장자리와 장독대 뒤에 남아 있었지만 햇빛이 닿는 곳마다 얇게 녹아 작은 물길을 만들었어요. 민주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조상 방 앞에 절하고 어머니의 붉은 궤가 놓인 자리를 조용히 닦았어요. 그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게 되었지만 걸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인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가면 먼저 문을 열어주었고 어린 하녀가 마당에서 미끄러지면 책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여도 그는 놀라거나 으스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게 맞절하며 추운 길 조심히 가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이의 높은 이름보다 낮은 마음을 더 오래 이야기했어요. 한대감은 아들을 대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았고 어른의 말에 고개를 숙이면 마음도 다 접은 줄 알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민준이 말하지 않는 슬픔과 참는 마음을 살피려 애썼어요. 아침마다 사랑채에 불을 조금 더 넣게 하고 아이가 읽는 책을 함께 보며 묻기도 했어요. 이 구절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주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차츰 자기 생각을 천천히 말했어요. 순덕 할멈은 부엌 일을 하면서도 자주 웃음을 되찾았어요. 오래 눌린 돌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허리가 조금 가벼워 보였지요. 그녀는 민준에게 보리차를 내주며 도련님, 배가 비면 글도 차갑게 읽힙니다. 하고 한마디씩 건넸어요. 민준은 그럴 때마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우려 애썼어요. 부엌 하녀들도 더는 조상 방 쪽을 겁먹은 눈으로 보지 않았고, 저녁이면 아궁이 곁에 모여 낮에 있었던 작은 일을 소곤소곤 나누었어요. 마을에서는 큰 집의 일이 오래도록 이야기되었어요. 우물가의 안악들은 민준의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장터의 나무꾼들은 붉은 괴가 금은보다 귀한 진실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는 무섭게 퍼지기보다 따뜻하게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아이가 새어머니를 저주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꾸짖지 않았으며 집안을 다시 세우려 했다는 점을 더 크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눈 녹은 물처럼 조용히 마을 밖고랑을 적셨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고을 관아에서 정식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말발굽 소리가 눈 녹은 길 위에서 둔하게 울렸고, 대문 앞에는 군졸 둘과 문서를 든 서리, 그리고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 한 사람이 섰지요. 그는 화려하게 꾸민 사람은 아니었지만 옷깃과 말투가 단정하고 눈빛이 깊었어요. 한대감은 그들을 사랑채로 모셨고 붉은 괴에서 나온 문서와 옥패, 첫 부인의 글을 다시 정갈한 자리 위에 펼쳐 놓았어요. 관리는 문서를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는 붉은 인장과 옥패의 무늬를 오래 들여다보고 늙은 서리가 적어둔 확인 글도 함께 읽었지요. 마당에는 집안 사람들과 마을 어른 몇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민주는 조상 방문턱 가까이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관리가 마지막 글을 다 읽은 뒤 고개를 들자 사람들은 저절로 숨을 죽였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숨겨진 이름은 이제 숨겨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말은 큰 북소리처럼 울리지는 않았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에는 깊게 남았어요. 관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민준의 어머니는 오래전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고 병고 속에서 이름을 감춘 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남긴 옥패와 글은 거짓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고 민준 또한 그 기록을 잇는 아이로 인정받아야 했지요. 마을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고 한대감은 조용히 아들 곁에 앉았어요. 그때 관리와 함께 온 군졸들이 조상방을 향해 예를 갖추었어요. 그들은 높은 사람 앞에서처럼 요란하게 굴지 않았고 다만 오래 감춰진 이름과 그것을 지켜낸 아이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한대감도 무릎을 꿇었고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마을 어른들까지 자연스럽게 몸을 낮추었어요. 민주는 당황해 일어나려 했지만 순덕 할멈이 조용히 눈짓했어요. 그 순간 큰 집 마당은 차갑고 맑은 겨울빛 속에서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민주는 그 예를 자기 혼자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상방 안쪽에 계신 조상들과 오래 이름을 감추고 살아야 했던 어머니와 그 곁을 지킨 사람들에게 향하는 예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지 않고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하고 아이는 낮게 말했어요. 관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박노인은 지팡이에 기대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오래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큰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조상방은 누구든 욕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마음을 가다듬기로 했지요. 붉은 괴는 다시 닫혔지만 그 안의 기록은 한대감과 관리가 함께 베껴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한대감은 집안 재산을 다시 살피며 민준의 목과 하인들의 창,
가난한 이들에게 나눌 곡식까지 분명히 정했어요. 그는 늦게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로잡으려 했어요. 민주는 그 일을 모두 지켜보았지만 재산 이야기를 오래 붙들지 않았어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부엌 뒤 헛간이 다시 무섭지 않은 곳이 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하인들과 함께 헛간의 낡은 문을 고치고 바람이 들어오던 벽 틈에 새 나무를 대었어요. 순덕 할멈은 그곳에 남는 장작만 쌓지 말고 겨울에 길 잃은 이가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자고 했어요. 한대감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허락했어요. 그 뒤로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큰 집 헛간 한쪽에는 작은 화로와 낙지만 깨끗한 소미불이 놓였어요. 나무꾼이나 장꾼이 길을 잃고 찾아오면 따뜻한 보리차 한 사발을 내주었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보며 지난날 민준이 갇혔던 밤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차가운 상처로만 남지 않았어요. 다친 곳이 누군가를 살리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민주는 그 변화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멀리서 미소 짓는 듯 느꼈어요. 봄은 아직 멀었지만 낮마다 햇빛은 조금씩 길어졌어요. 장독대 위에 눈이 녹고 우물가 얼음도 가장자리부터 얇아졌지요. 어느 날 민주는 순덕 할멈과 함께 우물에서 물을 맺다가 마을 아이들이 대문 밖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민준이 이제 높은 집안의 피를 이은 사람이라 하여 가까이 오기를 어려워했어요. 민주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먼저 손을 흔들었어요. 예전처럼 책 읽으러 오너라. 눈 녹기 전에 글자를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에 아이들은 조심조심 웃으며 들어왔어요. 민주는 사랑채 마루에 작은 자리를 펴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는 어려운 말을 하지 않고 장독의 장, 우물의 물, 눈의 눈 같은 가까운 것부터 알려주었어요. 아이들이 틀리면 꾸짖지 않고 다시 그어보게 했고 잘 쓰면 말린 밤 하나를 나누어 주었어요. 한대감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졌어요. 집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한대감은 어느 저녁 조상 방 앞에서 첫 부인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글씨는 세월에 바랬지만 획마다 조용한 힘이 남아 있었지요. 그는 편지를 읽다가 민준이 했던 말, 오늘부터 지키면 된다는 말을 떠올렸어요. 사람은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날을 빛돌게 살지 않을 수는 있었어요. 그는 조상 방 앞에 앉아 오래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첫 부인에게 늦은 사과를 올렸어요. 화련의 소식은 가끔 바람처럼 들려왔어요.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간 뒤 한동안 문 밖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봉식은 관아의 조사를 받고 남의 재산을 탐한 일과 거짓을 꾸민 일로 벌을 받았다고 했지요.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순덕 할멈이 걱정스레 바라보자 그는 낮게 말했어요. 벌은 그분들이 받은 것이고 제 마음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할멈은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또 한 뼘 자란 것 같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울 끝자락의 어느 날 큰 집에서는 작은 밥상을 크게 차렸어요. 잔치라 부를 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어른들과 하인들, 아이들이 함께 둘러앉을 만큼 넉넉했지요. 부엌에서는 흰쌀밥과 된장국, 무나물, 콩자반, 따뜻한 호박죽이 나왔고 순덕 할멈은 민준이 좋아하는 말린 대추를 넣어 달게 끓인 차도 준비했어요. 장독대 옆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지만 부엌 창문에는 맑은 김이 서려 누구의 마음도 춥지 않게 했어요.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큰 소리로 웃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서로에게 국그릇을 밀어주고 밥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피며 조용한 온기를 나누었지요.
박노인은 민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 말했어요. 아이야, 너는 높은 이름보다 낮은 예를 먼저 배웠구나. 민준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떡집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대추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마당 너머 산자락에는 저녁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민주는 부엌 하녀들과 함께 그릇을 나르려 했어요. 하녀들이 놀라 말렸지만 그는 웃으며 작은 접시 몇 개만 들겠다고 했지요. 손이 따뜻할 때 일하면 그릇도 덜 차갑습니다. 하고 말하자 모두가 조용히 웃었어요. 한대감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아이를 멀리서만 바라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직접 마당에 나와 남은 눈을 조금 치웠고 하인들은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곧 함께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날 밤 큰 집은 오래간만에 편안히 잠들 준비를 했어요. 사랑채의 등불은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켜졌고 안채의 빈방들은 문을 닫은 채 조용했지요. 조상방에서는 향냄새가 은은히 흘러나왔고 붉은 괴는 탁자 뒤에서 한겨울의 작은 불씨처럼 고요히 머물렀어요. 민주는 자기 방에 들어가기 전 헛간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새로 고친 문과 가지런한 장작, 작은 화로자리가 깨끗하게 놓여 있었어요. 민주는 헛간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곳은 한때 그에게 가장 추운 밤을 안겨준 자리였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몸을 녹일 곳이 되었지요. 그는 문틀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나무는 아직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순덕 할멈이 뒤따라와 말없이 어깨에 겉옷을 걸쳐 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돌려 웃었고 할멈은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 이 집의 밤도 숨을 쉽니다. 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작은 등잔 곁에 앉아 어머니의 천조각을 다시 꺼냈어요. 바느질 자국은 여전히 작고 희미했지만 이제 그 안에 숨은 뜻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는 천을 새 주머니에 넣어 책상 위에 두고 붉은 괴가 있는 조상 방 쪽을 향해 조용히 절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것은 비단과 옥패만이 아니라 어려운 때에도 예를 잃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음은 아이의 가슴에서 작게 빛났어요. 창밖에는 겨울밤에 달이 떠 있었어요. 눈이 녹은 마당에는 군데군데 물빛이 반짝였고 담장 너머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아주 천천히 흔들렸지요. 큰 집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잠에 들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마지막 불씨가 붉게 살아 있었어요. 민주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바로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 하루 들었던 말들, 사람들이 숙였던 고개, 함께 먹은 밥의 따뜻함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아직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었어요. 누군가 억울한 밤에 갇히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누군가의 이름이 거짓말 속에 묻히면 조용히 그 이름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높은 피가 사람을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을 민주는 어린 나이에 조금 알게 되었어요. 늦은 밤, 한대감은 조용히 민준의 방문 밖에 섰다가 돌아갔어요. 아이가 자는 얼굴을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문 밖에서 아주 낮게 말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그 말은 방 안으로 들어갔는지 겨울 바람에 흩어졌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잠결에 어렴풋이 따뜻한 소리를 들은 듯 했어요. 그는 이불 속에서 몸을 조금 웅크리고 오래전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한 숨을 쉬었어요. 조상 방 안에서는 등잔불이 마지막으로 작게 흔들렸어요. 붉은 괴는 닫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비밀을 숨기는 괴가 아니라 집안을 깨우는 기억이 되었지요. 족보는 다시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새로운 종이 한 장이 더해졌어요. 거기에는 민준의 어머니 이름과 민준의 이름이 바르게 적혀 있었어요. 먹빛은 아직 새로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또한 집안의 오래된 숨결 속에 조용히 스며들 것이었어요.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겨울 밤이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 어른들은 큰 집의 붉은 괴와 헛간의 밤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무서운 벌이나 높은 신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늘 따뜻한 밥상, 고쳐진 헛간, 조용히 절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가 어머니의 이름을 지키고도 누구의 마음도 더 차갑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세월이 흘러 민주는 더 많은 글을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 겨울 헛간의 밤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어려운 사람이 문 앞에 서면 먼저 방의 불을 살폈고 아이가 울면 그 울음 속에 숨은 억울함이 있는지 귀를 기울였지요. 큰 집의 붉은 궤도 여전히 조상방 뒤에 놓여 있었어요. 때로는 먼지가 앉았고 때로는 새 천으로 닦였지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걸음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아주 고요한 밤이 오면 민주는 조상 방 앞에 앉아 어머니에게 하루 일을 들려주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글자를 잘 썼다는 이야기, 우물가 얼음이 녹았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요즘 더 자주 웃는다는 이야기를 낮게 속삭였지요. 그러면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문틈을 지나가는 듯 했어요. 민주는 그 바람을 어머니의 대답이라 여기고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늘 같은 말을 남겼어요. 집은 이제 편안합니다. 어머니도 편히 주무십시오.